금리가 이제 때리는 거라고 보면 맞을 만한 애가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데 유럽은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더 안 좋게 진행이 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다 유럽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더 올라가면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통상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시장이 뭔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 이거 섣부른 예측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팔짱 끼고 우선 한번 그렇게 되는가 보자라고 일단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도 돌아가는 판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점점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선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한테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러시아 입장에서 놓고 봐도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신무기를 지원하면서 러시아 역시도 이렇게 추가적인 진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온갖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으면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러시아도 남부 지역, 우리가 아는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의도를 많이 비춰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뭔가 최근에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합병과 관련된 투표. 네. 그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이 정도만 내가 가지고 끝내겠다는 의도를 비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서방 국가들한테 경고도 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점령하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또 남부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더 진격을 하거나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더 있으면 내가 더 전쟁을 크게 확산시킬 수도 있어라는 겁을 주고 최근에는 막 원전 근처 이런 데다가 뭔가 자꾸 뭐 폭격을 한다든가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놓고 봐서는 현재 있는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도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지원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많은 무기를 지원해 줬지만 미국이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조만간 다가오고 있는 거죠. 미국도 무기가 없다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전쟁이 길어졌었을 때 그로 인해서 치러야 될 경제적인 어떤 그 피해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컨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임계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국가든 자기 국가의 이익을 헤쳐가면서 이렇게 도와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듣고 볼 때 그 한계는 올 겨울이 오기 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현재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게 유럽의 분열인데 이미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지금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인데요. 유럽과 관련한 비용은 뭐냐면 평화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유럽의 예산은, 유럽 전체 예산은 7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하는데 그 예산도 7년에 한 번씩 짜지는데 그 평화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절반 정도는 이미 썼고 그 절반도 두서너 달 이후면 이게 떨어지게 돼요. 그럼 그 이후에 새롭게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기금이 새롭게 조성되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이탈리아부터 이탈을 시작을 했어요. 한두 국가는 이미 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이 지속돼서 올 겨울까지 가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빚이 많은 이탈리아가 부채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말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국가가 독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관련한 어떤 자원들이 많이 끊기면서 우리가 아는 바스프라든가 수많은 화학 이런 관련 기업들이 공장을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현재 없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의외로 독일이 거덜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최근에 독일이 다치기 시작을 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났다고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덜하지 겨울 그렇죠. 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뭔가 유럽이 드디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10월경부터는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늦어도 11월 안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전쟁을 끝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휴전 협상을 위한 어떤 그 움직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났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휴전인 상황에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지리한 싸움을 가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네. 전체적인 수위는 올 가을, 그래서 겨울이 들어가는 기점을 해서 현 상황보다는 좀 더 완화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높아 보이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6.25 때 마지막 휴전선의 한 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전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것처럼 고지전 이랬던 영화.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도 요 치열함이 한두 달 내로 굉장히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의 조정이 더 온다라면 저는 그게 조정을 이끄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치열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그거로 인해서 뭔가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쟁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마지막 몸부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국가의 치열함이 배가 되는 국면이 뭐 10월 정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치열함이 있다라면 치열함 속에서 치열하다에다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치열함 속에서 러시아와 특히 유럽 쪽이겠죠. 유럽 쪽에서 이 전쟁과 관해서 바라보는 또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계속 분열되고 뭔가 휴전을 위한 뉘앙스가 나오고 있다라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치열함을 이용해서 나오는 조정을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요 무조건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이 시나리오 상에서 변화한다면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같이 제가 그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변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제가 자청해서 나올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틀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원래 처음부터 맞출 수가 없는 문제인데 용기를 내서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거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차피 뇌피셜이니까 또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구간에서 뭔가 전쟁이 주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둘 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계속 갈 수 없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그건 사실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게 격화돼서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 거지, 현 상황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미 낮은 게 이미 우크라이나도요, 군인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징집병들을 이제 보내는 게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용병을 사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한계점이 많이 도달해 있는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무기가 있어야 싸우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계속 결사항전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는 고착화되는 것까지는 되는데 뭘과 밀고 들어가서 뭐 잃었던 지역을 다 찾을 정도의 무기를 대줄 만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가 없어지긴 했어요. 이미 찾아봐야 이미 그죠? 지금 많이 줄었죠. 맞으면 줄었어요. 이전보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시리아 내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리아 내전 굉장히 컸는데 지금도 내전 중이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 사실 젤렌스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이런 거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라든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내가 반격을 해서 헤르손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러시아가 하는 합병 투표가 있기 전에 뭔가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네들이 볼 때도 그거를 되찾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로 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반격이 마지막 반격이라고 본 거고요. 연합군 측에서도 뭘 보고 있냐면 이번에 지금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반격이 지금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반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반격이 성공을 해서 향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러시아 진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교착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려워지거든요. 전쟁에 대한 가정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영국 그리고 이제 유럽 이 국가들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금리는 올리긴 해야 되는데 금리 올리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조금 여기서 뭐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좀 나눠봐야 되는 게 네. 미국은 이번에 고용지표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금리가 이제 때리는 거라고 보면 맞을 만한 애가 체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데 유럽은 지금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더 안 좋아지면 이런 상황이 더 안 좋게 진행이 된다라면 결국 모든 피해는 다 유럽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더 올라가면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유럽이 지금 고사 직전인데 뻔히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 죽어서 낮아뼈지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준다 정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국은 항상 외교라는 거는요. 내 이익이 우선인 거죠. 일단 나부터 살고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도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뭔가 변화를 갈망은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일단은 내 목까지 뭔가 찰 때는 그게 이제 가을 이상이라고 볼 텐데 그때부터는 뭔가 유럽에서 몫을 내는 게 굉장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도 유럽이 먼저 분열하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셔야 돼요. 유럽이 여기서 현 상황에서 더 분열되면 그게 그 조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유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네. 분열을 하면 할수록 빨리 끝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쟁은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얘네는 무기 안 대주면 끝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서방 국가들의 분열이 얼마나 더 가속화되는지 이게 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컨텐츠 만들 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내드리잖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미국은 괜찮은 것 같은데 딴 애들이 망가져가지고 대신에 미국한테 긴축 효과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FOMC 회의를 보면서도 아니 계속해서 강경 일변도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방 국가들의 아우성들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 FOMC 회의 전에 그 기사가 나온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사설인데 야, 강달러 때문에 다 죽겠다. 이런 걸 사설로 막 파이낸셜 타임즈에 계속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사실 강달러 때문에 미국도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긴 해요. 매크로가 사실 그 FOMC에서 우리한테 몇 가지 함의를 좀 줬죠. 하나는 이제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나오는 금리 인상은 실제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서 영향을 안 준 건 아니지만 절대금리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수준이었지만 여기서부터 올리는 금리는 속도 이런 걸 차치하고 나서도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현 상황보단 둔화될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암시했다라는 게 전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침체는 아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봐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의미는 내가 더 때려도 맞을 만한 체력이 아직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 고용지표도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연준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롬 파월 의장께서 향후에 물가도 잡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내가 피봇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쵸. 현재 있는 거에서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섣불리 이제는 인플레가 정점이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인플레가 정점이고 뭔가 경기가 유의미하게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생각을 좀 바꿔도 늦지 않다라는 저는 뉘앙스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어떤 뉘앙스가 그런 어떤 그 조짐들이 보이면 연준이 돌아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준 거지 사실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먼저 그쵸.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과잉으로 좀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 나왔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여전히 나는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크게 뭔가 이렇게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 물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뭔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시장을 봤었을 때 유의미하게 변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 가장 큰 게 저는
유가는 아닌 것 같고요. 유가는 이미 빠지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유가와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얼마나 웃겼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얘네가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들이 나왔는데 어땠나요? 실제 빠지고 있죠? 예. 이전 수준까지 빠진 거예요. 그럼요. 90불까지 빠졌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전쟁과 관련된 위험 프리미엄도 빠지겠죠. 그게 한 10에서 20불 정도 또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 돼도 이제 작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은 물가를 끝까지 좀 안 끌어내린 요인들은 역시 서비스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물가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내구재 관련 기업들의 물가가 있다가 증거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알고는 이연 수요 또는 우리가 알고는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있던 서비스 수요 때문에 지금 물가가 빠지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라면 올 연말부터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물가도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물가가 뭐 하루아침에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진 않는다 치더라도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서비스업 관련 물가도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추세적인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진짜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 저녁에 미국의 CPI가 나오는데 미국 CPI가 여기서 또 높게 나오면 파월 입장에서는 진짜 창피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반응해버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8월에 나오는 CPI가 높게 나온다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우려가 없는 게 어차피 9월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잡으면 될 거기 때문에 뭐 연준이 이제 물가가 지금 고점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건 없죠. 이전에 뭐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물가가 나오면 거기 더 세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대신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현 상황에서는 뭐 유가도 내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물가가 내려오는 것보다도 네. 물가가 꺾였다라는 건 모르지 않으실 것 같고 현재 있는 물가가 고착화될 것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실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세, 월세 관련 부분들, 렌트비죠. 그다음에 또는 이제 임금 인상발. 그래서 임금 인상발로 인해서 뭐 임금 나선형 보통 그 임금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금이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또 임금을 올리는 그런 나선형 효과와 월세와 집세, 네. 부동산이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찐득찐득한 인플레이션이라서 네. 이게 이제 잡히는지 여부가 좀 하반기에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드네요. 잘 아시다시피 그 집세와 관련해서는 렌트비가 쉽게 꺾이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부동산 가격하고 월세하고 이게 시차가 1년 이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이 집값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 월세가 빠지는 건 올해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 렌트비가 빠질 때까지 뭔가 비둘기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선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임금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대단히 높게 나온 것 같지만 약간 애매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발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노동 참가율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서로 오차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한테 설문조사한 건 일자리가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런데 기업들한테 조사한 건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 오차가 있을 수 있냐면 제가 개인인데 경제가 되게 어려워서 투잡을 뛸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밤에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자리가 2개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개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일자리가 2개 늘어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용직 일자리들 임시직이 되게 늘어나는 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용 지표가 사실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고민하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민간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놓고 보면 뭔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보다는 뭔가 고용과 관련해서는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 기업 측면에도 반영되는 게 아마 연말쯤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올 연말로 갈수록 임금 상승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물가가 고착화되는 이런 어떤 우려는 완화될 조짐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 있는 고용 지표를 너무 좋아서 물가가 안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섣부르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장님의 그 뷰를 이제 다 여쭤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보통 과거에도 저도 이제 투자해보고 할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거는 뭔가 불편하지만 내가 뭐 디깅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포지션을 만들어냈을 때 그게 맞으면 진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부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뭐 이런 불편함, 이런 게 없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뭔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이나 아니면 투자의 자세에 있어서 뭔가 조금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워낙 투자를 하시는 게 다양할 거잖아요. 어떤 분은 초보자들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고수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투자는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이 진리죠. 나머지 건 진리라는 게 없는데, 최근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마치 투자와 관련해서 뭔가 공식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뭐 오라가니 구미호의 뭐 사계절, 그게 맞은 적도 있지만 안 맞은 적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준과 관련해서도 우리 때 격언은 연준과 맞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준 틀렸다 해서 맞서시려고 하잖아요. 틀렸다고? 예,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왜냐하면 연준이 한번 틀렸으면 그 다음엔 잘 안 틀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히트를 쳤던 상품은 뭐였냐면 적립식 상품이라는 거였었어요. 네네.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싸게 사서 지수가 크게 오를 때 이거를 이익을 실현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 상품이 나왔는데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 회사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수가 하락할 때 돈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유일하게 주식을 사야 될 때죠.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도 없고 바닥을 알 수도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어떤 주식이 싸다라고 생각할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씩 나눠서 사면 긴 그림에서 분명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게 주식의 기본 투자인데, 지금은 뭔가 느낌이 뭐냐면 완전히 바닥에서 사서, 그렇죠?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위험이 없었을 때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잘못 시장에서 오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욕심이죠. 그럼요. 욕심이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위험이 없어 할 때는 또 꼭지예요. 과연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몇 번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주식은 다수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한 소수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리 이호석 팀장님의 이 유튜브를 보신 분은 다 돈 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위험만큼 수익이 있는 거거든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인 만큼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맞는데, 뭔가 지금 막 시장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뭔가 불편하게, 저한테 제가 들어도 되게 불편했어요. 마치 본인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안전할 때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위험을 다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이미 삼성그룹도 인수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유튜브 나오신 분들도 그 약간 비기를 한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예. 뭐 하나 보는 그 그렇게 그런 거. 기술적으로 그것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내가 위험을 아는 만큼 수익이 커진다. 그래서 얼토당토하게 위험을 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험이
절대적으로 주식 그래도 너무 싸다라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가격대 왔었을 때는 일부 위험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안고 들어가서 해야 나중에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위험을 나는 감내하지 못하겠어 라고 해서 정말 추세 전환된 뒤에, 그리고 추세 전환된 뒤에도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됐을 때 들어가시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란 얘기죠. 이 가격에 사야 되나? 와, 내가 저 가격에도 못 사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를 사야 돼.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또 꼭지 잡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들었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서, 저도 지나치게 욕심을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진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결론적으로는 정답은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리턴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끝낼까요? 어떻게? 요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네네네.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수능을 보는데, 훌륭한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무슨, 그거 듣는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네네. 듣는 건 듣는 거고요. 제가 볼 때도 이걸 들으시고 또 자기 거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내 거화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듣기만 하고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해서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올바른 방법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학보다는 습이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를 들었으면 그 들은 걸 바탕으로 또 고민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실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저희들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도 가지시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끝에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혁 부장님과 함께 제가 근래 들어보았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저의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